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불금을 불금답게 오동진의 시네마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기 청취자분들이 선생님 오랜만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저희도요, 선생님. 근데 SNS 보니까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브라질 다녀오시고 또 부산도 가셨더라고요. 그거는 다소 좀 개인적인 일정이었나요? 의리로. 부산은. 네. 후배들이 이제 저보다 더 일을 잘하고 영화제도 잘 만들고 이래서 이제 참석해주러 가는 일이 많습니다. 아하. 네. 꼬다놓은 보릿자루라고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있는. 역할은 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럼요. 또 안 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러니까. 예.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갔었고 뭐. 브라질은 작년처럼 영화제로 다녀오신 거잖아요. 한국 그렇죠? 영화제를 하고 있고요. 올해가 14번째. 네. 좀 연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브라질이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안 알려졌었던 행사인데 요즘 워낙 브라질에서 한류가 뜨거워요.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열기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푸드, K푸드 어쨌든 그 한국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런 농담 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외국 나가면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빼고 다 인기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왜 나는 못 느꼈지? 한국 그것도 사람이라고 젊은 하면. 사람. 네, 젊은 사람이겠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한다고. 이번에 그 브라질 한국영화제 14회 벌써 14년째 하는 건데 여기 큐레이터셨대요. 프로그래머. 편수가 좀 작으니까 영화제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죠. 원래 국제영화제는 모든 세계적인 어떤 규약이랄까요? 50편 이상은 해야 돼요. 50편 이상의 그 국내외 영화제. 영화를 틀어야 이제 국제영화제급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사실은 상파울루에서 하는 한국영화제를 국제영화제로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좋은 한국 영화를 그렇죠. 소개하는 소개해 거니까. 주는. 소개하는 영화 행사. 거기다 프로그래머 이런 것 붙이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선생님께 엄선된 영화들이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몇 편 정도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 그렇죠. 그게 프로그래머의 특권이죠. 22편이고요. 네. 단편은 좀 상대적으로 작고 한 5편 정도. 한 17편 정도가 이제 장편이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서울의 봄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도. 그거 이해하던가요, 브라질 사람들이? 그걸 일단 한번 개봉을 했었고 브라질에서.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정확한 역사적 팩트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브라질도 1970년대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적 고관여층은 정치 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브라질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렇죠.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고 지우마 후세프에 대해서도 알고 그렇죠. 워낙 다 잘 아시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가 교감하는 게 있죠.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민주주의를 한 것처럼. 제가 행사 중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나 브라질이나 어쨌든 한 번 이긴 적이 있다. 피플 파워가 이긴 적이 있으니까 잠깐 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개막작, 폐막작도 선생님이 딱 대표작을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개막작은 한국문화원의 입장이 이번이 광복 80주년이니까 한국의 해방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거쳤으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브라질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유럽의 폴란드가 그 전사가 어땠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해방투쟁, 독립투쟁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영화를 5편 정도는 제가 골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밀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김원봉 등등 독립투사 얘기여서. 밀양사람. 밀양사람. 김원봉. 한국에서 좌익이라고 항상 매도당했던
불굴의 투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점은 생각해 봉오동 전투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봉오동 전투 오히려 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일정을 개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폐막작은 일종의 월드 프리미어 이런 거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 개봉하는 거, 처음 공개하는 걸 월드 프리미어. 자국에서는 한번 공개했다. 또는 다른 영화제에서 한번 공개했는데 여기서 처음이다 그러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요. 네. 폭로 눈을 감은 아이라는 영화는 부산 영화제에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 그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어서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가서 상영을 했고 네. 여성 감독 전선영 감독도 같이 갔었죠. 네. 김지훈 감독도 같이 갔었어요. 김지훈 감독님이요. 네, 아팠지만.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요새 영화를 새로 찍었고 약간 몸살 이상의 뭐 병이 와서 힘들었는데 가는 길에 편찮으셨던 거죠? 가기 아니면 전에. 아픈데 불구하고 가신 거예요? 꼭 나랑 일을 하는 사람 꼭 가기 전에 뭐가. 약속이 난 듯이 아픈. 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신체적으로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24시간 가잖아요. 아, 24시간인가요? 네. 브라질까지? 비행 시간만. 비행 시간만. 네. 여기서 땅 파면 끝이 이제 파면 이제 상파울로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상파울로인가요? 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2시간 차이 나고요. 힘든 길이지만 와서 브라질 관객도 많이 만났고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만났고 뭐랄까 젊은이도 역시 관심이 많고요. 네, 뭐 세미나도 했고 뭐 등등 그랬습니다. 네. 그 선생님 그런 브라질에서 상파울로에서 한국 영화제를 하면 예전에는 네. 한국 교민들이 많이 네. 봤을 것 같은데 요즘도 어디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 제가 런던에서 런던 한국 영화제도 제가 처음에 초기에 좀 관여를 했었었는데 네. 거기도 제가 놀란 건 런던어들이 봐요. 거의 뭐 영국의 교민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사람들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하, 영화 좋아하는 네. 현지 사람들.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상파울로도 현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벌기는 원하잖아요. 돈을 많이 우리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돈 하고 살아서 없으니까. 네. 네. 50대, 40대,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영화를 안 보잖아요. 잘 안 보시죠. 네. 1년에 저희가 연평균 그 관람 비율이 4.6회까지 갔었는데 1년에 4편을 본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1년에 4편을 전혀 안 보는 사람들 꽤 많았었던 거죠. 이런 분들은 브라질 같은 곳에서 그 먼 나라에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정말로 열정적인 반응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요. 가서 한번 봐라. 나만 당할 수있냐. 24시간 가서. 당신도 24시간 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민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많이 본다는 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룰라 대통령하고 네. 반가워하는 네. 뉴스나 사진 보면서 그때 제가 브라질에 있었어요. 아 그때 계셨나요? 네. 이제 다 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 브라질 뉴스에도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면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사실은 서울의 봄을 가져갈 때도 원래 네. 그 제 라인업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봄이. 그때는 탄핵이 되기 전인가 제가 프로그램 짰을 때가 네. 계엄 뭐 되고 탄핵 되냐 마냐 막 이랬었던 때라 잘못되면 서울의 봄 저 상파울로에서 틀었다가 어떻게 될지 못 모르니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탄핵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비겁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신중했던 거죠, 선생님. 어쨌든 귀국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또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김지훈 감독님이 같이 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김지훈 걸로 감독의 영화 주목을 거미집이 그 거미집. 브라질 현지에서 개봉이 됐어요. 또 일반 극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김지훈 감독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뭐 박찬욱, 김지훈, 뭐 유승환, 뭐 이창동 이런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김지훈 감독이 대체적으로 장르 영화를 만드니까 이 감독의 세계관 이런 것도 궁금했지만 네. 뭐 한국의 영화 감독이 왔다고 하니까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한국은 왜 자국 시장 점유율이 높으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제가 참 뭐랄까요
그냥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때 굉장히 높았죠. 네. 40몇 %까지 높았었고요. 네, 한국 영화가. 네. 연 매출이 한 3조가 넘었었어요. 3조 1천억인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2조가 안 돼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32%로 쪼그라들었어요. 네. 이거를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영화 여전히 좋다. 여전히 뭐 굉장히 뭐 고소득을 내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어쨌든 한국의 컨텐츠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그래서 약간 뻥을 치고 왔죠. 그러나 꿋꿋하게. 저 김지훈 감독님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 왜요? 봉준호, 박찬욱, 네. 이창동 이런 분들에 비해서 김지훈 감독님은 한국식 유머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에서 네. 한국식 코드로 성장한 감독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약간 썰렁 유머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엇박자. 그가 추구하는 것이 약간 그 부조리한 상황에서의 그런 예. 뭐랄까요, 그런 엇박자적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른 감독님들은 좀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보던 유머가 나오는데 네. 김지훈 감독님은 오히려 웃으면 복이 와요나 옛날 우리 전통 코미디에서 있었던 그 코드가 이게 묘하게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들어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놈놈놈 만들었을 때 네. 김지훈 감독이 그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네. 놈, 놈놈놈 만들었을 때 나보고 영화 좋냐고 물어서 좋더라. 내가 얘기했더니 뭐가 좋냐 그래서 독립군이 안 나와서 좋다. 내가 그랬어요. 역설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그걸 너무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만주에서 살았던 한국의 젊은이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안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라스트 스탠드 라는 영화는 완벽하게 게리 쿠퍼의 하이눈이었어요. 게리 쿠퍼의 하이눈은 그 마을에 악당들이 말을 몰고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라스트 스탠드는 레이싱카예요. 자동차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하이눈을 리메이크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고전에 대한 재해석이 강한 감독이에요. 특히 장르 영화에 있어서. 김지훈 감독님.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 영화, 장르 영화를 아주 새끈하고 매끈하게 찍을 수 있는 감독이 김지훈 감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량이 굉장히 출중한 감독이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브라질 감독들도 좋아할 만한 그 감독이고 그 과거 작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지훈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느끼는 점은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김광석의 서른즈음회를 듣고 4부에서 뵐게요. 자, 오늘 영화 관련 용어 맞히기였는데요. 원래는 군사 용어로 큰 폭탄을 뜻합니다. 요즘은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큰 수익을 내는 대형 상업 영화를 이렇게 부르죠. 어벤져스 시리즈나 아바타, 타이타닉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어예요, 영어. 이 영화를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블록버스터, 2번 독립영화.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청취자를 너무 참. 저 200% 만점이 목표라서. 블록버스터가 그럼 한국말입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또 한국어인 줄. 정답은 블록버스터인데 제가 여기서 묻고 더블로 가는. 묻고 더블로. 네. 그럼 블록버스터 최초 영화는 블록버스터 최초로 만든 감독은? 블록버스터를 최초로 만든 감독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묻고 더블로. 묻고 더블로. 네. 그럼 혹시 몇 년도 감독인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1980년대. 네, 1980년 딱. 네. 80년이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 스티븐 스필버그. 맞아요. 그럼 한 번 더 묻고 따따블로. 따따블로. 무슨 영화는? 영화? E.T. 아니었어요. 틀렸다. 여기서 이제 독박 쓰는 거죠. 네. 조스예요, 조스. 조스. 네, 맞다. 이제 블록버스터의 최초격 영화로 이제 평가되고 있죠. 그렇구나. 그게 왜냐하면 조스라고 하는 큰 그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네. 해양에서 찍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찍는다는 건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거예요. 네. 지금처럼 CG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1980년에 블록버스터가 나와서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잡기 시작한 거죠. 대체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3억 달러가 기본선입니다. 3억
3억 달러요. 그 지금 우리나라 돈은 4,500억, 네. 3억 달러 맞죠? 3억 달러면 네. 10억, 100억, 1000억 그러네요. 4,500억. 4,500억. 거기서 더 세지면 7억 달러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3억 달러를 들였는데 영화가 너무 안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메이저 영화사들이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M&A를 하죠. 합병되거나. 산업 하나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래서 아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산업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매우 조심히 다뤄야 될 어떤 작품들이긴 하는 거죠. 네. 많이 들어갈 땐 1조까지도 들어가네요, 돈이. 어마어마하죠. 와, 밀라노님 스타워즈 쓰려던 참 했는데 빨리 말씀하시지. 그럼 따따블이 글로 갔을 텐데 제가 독박을 씁니다. 네. 조스, 조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 극장가 성수기가 보통 여름인데 네. 이때 블록버스터 많이 개봉하잖아요. 조스도 정말 기억나요. 여름에 한참 봤었는데 요즘은 그게 원래 이제 네. 자국 시장과 해외 시장이 겨루는 이 판이 여름 시장이에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 시장의 점유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동안 한국이 가져갔었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생각해 보시면 몇 년 전에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그렇죠. 개봉해서 5월 말쯤 개봉 마동석 배우가 매우 영민하거든요. 네네. 5월 말에 개봉해서 한 2달 가는 거예요. 7월 말까지 시장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한동안 할리우드를 제끼고 여름 시장을 가져가고 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 네. 이제 다시 뺏기고 있는 거죠. 지금 여름에 한국 영화가 없습니다. 없죠. 올해 뭐 없잖아요. 올해. 뭐 하나 있긴 한데, 네. 일단 좀 공개된 이후에 어떤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슈퍼맨 나올 거고요. 슈퍼맨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네,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것도 스필버그 얘기인데 네. 처음에 주라기 공원이 나왔을 때 뭐가 화제였는지 아세요? 공룡. 공룡이 걸어가. 네. CG예요. 그 전에도 그건 만들 수 있었대요. 근데 스필버그가 뭘 만들었냐면 공룡이 초원을 뛰어갈 때 초원에서 먼지가 일어나요. 그것도 다 CG로. 네. 그리고 네스호의 괴물 같은 호수의 공룡이 이렇게 슥 갈 때 그림자가 슥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CG 기술의 초기적 발전 단계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증폭시킨 영화가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세대 분들 젊은 층들이 주라기 공원을 모른대요. 그렇게 옛날 영화인가요? 주라기 공원이? 오래됐죠. 지금 20대도 몰라요, 사실은.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굿즈 네. 이런 캐릭터 이런 것은 아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놀았어요. 주라기 공원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이 새로운 시작에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케터들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주 소비층이 잘 몰라. 이걸 어떻게 착지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블록버스터 폭탄이 되느냐. 아니면 한 회사가 문을 닫느냐. 이렇게 그렇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고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고 그래서 여름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단독 선두를 유지할 것인가 또 중요하니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 다 피해가고 있을 거예요. 주라기 월드를 피해가는 네. 아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한국 영화가 34%다 네. 그러셨는데 그것도 좀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 올리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율을 올리려면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가 잘 나오려면 일단 많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영화를 일단 많이 만들어야 만들 돼요. 수 그러니까 있는 환경. 편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그냥 무조건 만들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잘 만든 영화가 됐든 아니면 잘 못 만든 영화가 됐든 일단 만들어 놓으면 실력도 늘 뿐더러 그 중에서 주옥 같은 영화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이창동 영화고 박찬욱 영화고 이게 있었던 거죠. 지금은 편수가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민간 사업자가 하기 되게 어렵고요. 국가가 큰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딱딱해 하시니까 어쨌든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는 시기 향후 3년 안에 그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네. 한국 영화 진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 향후 3년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3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말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참 영화 산업에서 일하면서 배워야 될 30대들이 영화 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 영화를 네. 지금 못 만들고 있다. 대리기사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택배하고. 네. 그래서 그게 이번 정부 문화 정책에서 지금 주의해야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하시는 건 선생님 그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인사 진흥원장도 그렇고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아직 선생님 물망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죠. 자천 안 하셨나요 이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그 얘기가 이제 인성이 별로다. 네. 뭐 좋은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저는 이게 좀 이상하게 그 논외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능력 있는 분들이 향후 5년 동안 좀 모든 정책을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영화 정책도 네. 영화나 제발 뭐 영화가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고 드라마가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네. 영화 드라마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정책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는 네. 제가 말씀드린 뒷단의 사람이에요. 정책 이론가는 앞단의 사람이고 저는 이제 다 해놓은 거를 뭘 잘했네, 뭘 잘못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거를 30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인성이 안 좋죠. 네. 남이 해놓은 거 막 제밥이나 뿌리고 이러니까. 네. 오동진 선생님의 인성은 오늘의 기후에서 보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분으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네. F1 더 무비 이것도 화제라고 하던데요. 요게 3억 들었어요. 3억 달러. 3억 달러. 네. 이것도 그럼 블록버스터 준 블록버스터. 아니 블록버스터예요. 네. 이게 워너 브로더스 건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앞에 1시간이 잘 이해가 안 가. 앞에 한 시간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카레이싱을 아세요? 우리 잘 모르죠. F1 잘 F1에 모르잖아요. 대해서. 포뮬라 1이 예.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 운영의 어떤 그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 디테일이 강한 거구나 네. 이런 생각했었고 1시간쯤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풀어지기 시작해서 집중력이 생기는데 그 1시간 안쪽 이게 2시간 35분 영화인데요. 1시간 안쪽에 그 자동차의 그 굉음과 왜 저렇게 그 자동차 달리기 목숨을 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참고 좀 기다리시면 지난 얘기가 아주 진한 감동의 얘기, 진한 감성의 얘기가 후반부에 이제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할리우드 영화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루키 네. 도전적인 신인과 인생의 맛을 알고 경기보다는 인생을 찾아가려고 하는 쇠락한 한 전설 레전드와의 그 대립 갈등 구조 굉장히 좋아해요. 마치 선악의 대립 갈등 구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사실 카 레이싱이든 또는 그 정치든 네. 내지 뭐 다른 예술 활동이든 아니면 네. 경제 활동이든 사실은 별게 아니다. 자기가 원래 젊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의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좀 약간 진부한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화가 터질 때는 심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익숙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객들이 반응한다. 움직이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어떤 그런 뭐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성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걸 기억하시죠? 비긴 어게인 이런 거. 네, 비긴 어게인. 제목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어쩌면 F1도 브래드 피트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줘요. 브래드 피트 개인 배우 네. 자신도 배우도 그렇고 극중 캐릭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치시키려고 서사 구조를 짠 작품이 F1입니다. 그런데 아마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볼 때 저같이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심리 저변의 심리나 서사 구조를 느끼면서 보는 거는 다 많이 살아본 분들이 이제 보면서 그 그렇게 사람들은 느끼고 영화를 잘 안 보고 중소비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해요. 그다지 그러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다만 젊은 관객들에게 이런 얘기이다 이 영화가 이런 것은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좀 살짝 심쿵해요. 뒷부분은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이게 TMI일 수도 있는데 네. 안면 거상술을 받았어요.
성형 수술을 네, 한 건가요, 브래드 땡겼어요, 피트가? 약간. 탐 크루즈는 이제 안 땡기잖아요. 네. 탐 크루즈는 다 흘러내렸잖아요. 지금 땡긴 게 느껴지는데요. 자료 화면에 네, 맞아요. 브래드 네. 피트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약간 손을 댄 느낌이 나오고 네, 네.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저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젊어졌다 이런 것들 내세운 게 아니라 네. 왠지 쓸쓸해요. 이제 땡겨야 될 나이거든.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도 지금 62이니까 네. 이제 본인도 서서히 좀 퇴장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 이게 이번 영화에서 제가 느꼈어요. 예전 배우의 폴 누만이 그렇게 스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 역, 무슨 뭐 마을 보안관 역 뒤로 물러나요. 네. 그런 것들 아주 자연스럽게 오버랩 시키다가 이제 서서히 세상 떠났거든요. 네. 그런 배우 인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탐 크루즈나 브래드 피트가 좋은 사람인 것은 자신의 그런 육체적 노화를 또는 정신적 한계를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영화 찍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캐릭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브래드 피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랜 B라는 영화사를 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네. 플랜 B라는 영화사에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미나리 같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를 많이 찍고요. 셀마 같은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비를 댄 건데 그 마틴 루터 킹 그 흑인 민권운동 50주년 기념해서 돈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네, 셀마가 그 행진하는 처음으로 네. 학교 가는 그거였죠. 흑백 분리 네. 정책에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네. 백인 경찰들이 집단적 린치를 가는데 그때 맞아요. 중요한 게 그때 방송국의 앵커가 월터 크롱트카이트인가 그랬어요. 네. 그게 중계가 된 거죠. 그래서 흑인 민권운동이 오히려 탄압받고 억압받는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다시 새로운 전기점을 마련한 영화 네. 그런 행진이었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셀마인데 그 돈을 댄 게 브래드 브래드 피트예요. 피트다. 그러니까 오. 개념 있는 배우고 좋은 배우고 뭐 배우나 뭐 관객이나 늙는 거니까 그렇죠. 팬들도 함께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든 브래드 피트가 반가울 수 있죠. 뭐 늙어도 뭐 좀 적당히 가자 이런 거죠. 너무 애쓰지 말자. F1 더 무비의 주제가 좀 이상하게 흐르고 근데 있는데. F1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늙으면서 적당히 가자. 너무 애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늙으면 네. 그게 배우가 됐든 평론가가 됐든 앵커가 됐든 뭐 또는 뭐가 됐든 늙으면 좀 양보할 줄 알잖아요. 이 그 F1 경기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혼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팀이 4명, 뭐 5명, 2명 같이 가거든요. 네, 네. 이 팀에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을 해주거나 한 명이 뭔가 전략을 짜줘야 다른 한 명이 이겨요. 앞서 나가는. 네. 근데 그렇게 양보나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루키가 아니고 사실 늙은 레전드인 거죠. 다 겪어본. 왜냐하면 그거 해봐야 1등 해봐야 뭐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F1 더 무비를 뭐 좋아했는데 네.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는 제가 요새 그런 걸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잘 될 거라는 걸 장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틀리니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날 이튿날 관객 수가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이런 영화는 첫 주를 지나면서 네. 120만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날 관객이 한 20만 정도 돼야 돼요. 네. 개봉날. 현재 뭐 한 8만 얼마 했기 때문에. 네. 아하, 제 생각엔 브래드 피트의 열렬한 팬들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F1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전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F1 경기가 네. 그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죠. 네, 전라북도 영암에 그걸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다시 우리나라도. 네. 뭐 한 번 그랑프리 대회를 할 때마다 지역마다 뭐 수십만의 관중이 몰리고 거기에 뭐 마치 미국의 미식 축구 때 뭐 중계권, 뭐 것처럼. 광고권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의 규모가 큰 경기가 이 F1입니다. F1인데 네. 자동차 경주죠. 어느 차가 빠른지 경주하는 대회 F1. 우리나라 같은 분들은 좀 남과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과요. 네. 거기서 클로드 르루슈 감독이 만들던 남과여의 남자가 레이서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의 자동차가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정말 F1 중계도 거의 본 적이 없고 진짜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엔지니어링 그 자동차의 기술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자, 선생님 오시면 항상 아끼시는 한국의 독립 영화 추천을 해주시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근데 것 같은데. 추천해주신 독립 영화들이 네.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네, 한 그쵸, 편 네. 한편이. 독립 영화 잘 만든 작품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영화 잘 만드네 이러면서 봤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 잘 만들죠. 음. 그 바다호랑이라는 영화 있어요. 바다호랑이. 네, 세월호 얘기입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잠수사. 돌아가셨죠. 네. 그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특이해요. 연극 무대 한 무대에서만 찍었어요. 연극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도 나오는 건가요? 연극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연극 무대를 그 잠수부가 들어가 있는 곳처럼 만들어서 찍은 건가요? 물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상상하기 좀 힘드실 텐데 제작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네.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세월호의 얘기를 드라마로 찍겠어요. 그러게요. 다큐는 간신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제로섬도 그보다는 더 들었으니까. 그 영화는 첫째 물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네. 세월호 문제. 어쨌든 그 참사를 보여주려면 네. 물이 예컨대 바닷속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면 안 나와요. 어두워서. 물에서 조명 쳐야 돼요. 물에서 조명 못 쳐요. 그러니까 아쿠아 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그 모든 조명 세트와 이런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제작비가 어마어마해요. 그 조스가 블록버스터의 시초였는데 네. 바다에서 찍는 바다호랑이를 지금 1,000만 원으로 찍었다는 그 거죠. 드라마를 만드는데 1,000만 원밖에 손에 쥐지 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짠 게 그럼 연극처럼 찍자. 모든 것을 마이무한 거죠. 여기가 물이야. 뭐 여기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런 느낌이 들도록 관객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든 게 음향이에요. 음향과 소음을 만들어서 마치 어느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줬고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야 돼요. 네. 이건 마임이잖아요. 네, 네. 이건 여기가 책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어디 뭐 다른 공간처럼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라이징 이런 말 체화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배우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배우들이 잘했다는 건 뭐냐면 연출가가 감독이 정윤철이라는 감독인데 정윤철. 예, 예전에 마라톤 마라톤 네, 그 영화 네, 말아톤 네, 그 네. 영화 만든 분이세요? 조승우. 네. 그게 좀 됐죠 시간이. 네네. 그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영화를 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었던 감독인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번뜩이고 그거를 이제 배우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배우들이 그거를 설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기를 잘하는 배우여도 감독의 그 디렉션이 설득이 안 되면 연기가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잘 됐다는 건 뭐냐면 감독과 배우가 그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를 풀어가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영화가 바다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바다호랑이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세월호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게 집단으로 조명했어요. 맞아요. 유가족, 네. 희생된 아이들, 네. 예컨대 해경 이렇게 집단의 문제를 했거든요. 개인의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영화가 한 개인의 문제로 들어갈 때 사회적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서를 잡는 거거든요. 네, 감정을 네. 잡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바다호랑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원하는데 독립영화라서 그렇게 극장이 많지 않습니다. 아유, 찾아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런 자세. 네, 물에서 안 찍었는데 그렇죠. 세월호 이야기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아이를 끌어올리는 장면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은 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끌어올릴 때 사실은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신 분들인데 네, 네. 잠수부분들. 고발당하고 뭐 온갖 오해를 받고 예. 뭐 시신 한 구당 얼마를 예. 받았다는 이런 얘기 듣고 그랬으니까 그 억울한 사연들을 어쨌든 이 영화로 푼다는 것은 개인화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건을 그 개체화시키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바다호랑이가 세월호 문제를 이제 정리의 수순으로 페이지를 터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희생당했던 학생들이나 학부형 뭐 학교 선생님들 그걸 우리가 주로 봤다면 이제 바다호랑이에서는 잠수부 네. 그분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푸는 참 제가 그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느꼈는데 참 네. 우리나라가 중간중간 엉망이에요. 중간중간 엉망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엉망인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300명 넘게 희생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 가지고 또 누가 뭐 책임이 있네 없네 가지고 이렇게 몇 10년이 년을 넘었어요 끌고. 지금. 네. 그리고 그 대안이 앞으로 수학여행 가지 마라 네, 이거였고 정말. 그때 이제 그따위라고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네. 그따위 정책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다호랑이를 기억하시고, 네, 정윤철이라는 감독 이름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는 좀 명재남 배우의 표현대로 네. 안 보면 지들 손해지 뭐 이런 그런 명언을 네. 남기셨죠 네, 그분이. 안 보면 지들 손해지 뭐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정원 님이 중3 아들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보고 왔어요. 바다호랑이를.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지루한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호. 흡입력이 있어요. 네. 그래요. 또 중3 아들이 봤대요. 그러니까요. 어. 착하네. 네. 올드보이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브라질에서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 만났는데요. 2주 후에 네. 오시죠 이제 네. 또. 네. 네, 2주 후에 다시 생방으로. 네. 이제 2주에 한 번씩 네. 오동진 선생님의 생생한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블로 묶고 잘. 네, 예.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밀라누님이 자기까지 왜 끌어들이냐 막 이러는데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누가 알겠습니다. 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